예, 안녕하세요. 고병권입니다. 여기가 공간 리영희인데요. 그 리영희 재단에서 주관을 하는 공부 모임 리영희 클럽이라고 올해 처음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같이 책을 읽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 유튜브 상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저하고 이제 앞으로 몇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이영희 클럽 중에 이제 이영희의 사유 사상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맡은 것은 이영희 선생님의 텍스트, 글을 가지고 이영희의 사유를 읽어보는 것이고, 뒤에 3분은 이영희 선생님의 글을 직접 다루지는 않으시고요. 굳이 말하면 제가 이영희 선생님을 오늘의 맥락에서 읽어보는 거, 오늘의 독자로서 읽어보는 그 기회로 삼는다면, 다른 3분은 그래서 이런 비유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의 이영희들, 즉 오늘의 60, 70년대 이영희처럼 우리 시대의 우상과 싸우고 있는 젊은 작가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펼쳐가 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영희 선생님이 쓰신 글을 가지고 제가 이영희 선생님의 사유라 그럴까요? 사유하는 사람 이영희를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사유하는 사람 이영희라고 말을 했는데요. 조금 더 엄밀하게 말을 하자면 사유하게 하는 사람, 즉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 사람이라는 리영이, 그런 주제로 나눠볼까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사람을 만약 누군가 철학자라고 부른다면 철학자 리영이라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철학자 리영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좀 생소해요. 사유하는 사람 리영이 혹은 철학자 리영이, 이런 말은 좀 생소하고, 보통 많이들 이제 알려진 것은 기자 리영희 혹은 언론학자 리영희, 즉 리영희 선생님이 합동통신인가요? 그 통신사에서도 근무하셨고 조선일보 그 외신부장으로도 재직을 하셨죠. 그래서 기자로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언론학자로도 재직을 하셨죠. 후학들을 양성하셨습니다. 물론 또 리영희 선생님은 굉장히 많은 글을 한반도라든지 뭐 중국, 베트남, 국제정세, 국제관계에 대한 글들을 참 많이 쓰셨어요. 즉 국제정세나 국제관계에 정통한 학자이기도 하시죠. 하지만 이제 본격적 의미에서 제가 이제 철학자 리영희 혹은 사유하는 사람 리영희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무슨 철학이라든지 사상에 대해서 본격적인 저술을 남기신 분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쓰신 글들이 굉장히 많은 글을 남기셨지만 주로 크게 이제 범주를 줘본다면 한반도라든지, 즉 남북 문제, 혹은 한국과 미국 문제, 일본과 한국의 문제,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글, 중국에 대한 글, 이런 글들을 쭉 쓰신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언론학자로서 쓰신 글들, 이런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이 리영희의 사상을 보여준 책이야, 혹은 이 책이 리영희가 철학책으로 쓴 거야, 이런 책들은 없죠. 그런데 저는 방금 말씀드린 리영희 선생님이 한반도에 대해서 쓰신 글이라든지 국제 정세에 대해서 쓰신 글이라든지, 혹은 언론학자로서 쓰신 글들, 한국의 민주운동 가지고 쓰신 글들, 여기에서 리영희의 사유라 그럴까요? 사유하는 사람 리영희를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이 글들을 통해서 제가 읽어낸 사유하는 사람 리영희 혹은 리영희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즉 사유하는 사람 리영희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뭐라 그럴까요? 좀 빛나는 이름이 있죠. 영광된 이름이. 그게 이제 프랑스 기자가 1980년에 리영희 선생이 나오셨다가 다시 들어가죠. 그 광주, 그때는 소요 사태라고 불렀는데 5.18 민주화 운동에 마치 뭐라 그러죠? 배후 조정 세력들 들어가듯이 그때 아마 들어갔을 때가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1980년에 프랑스 르몽드지에 리영희의 구속 사실을 알리면서 그를 메트르 드 라 팡세,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옮기자면 사유의 스승 정도로 옮길 수 있는 직역을 하자면요. 그런 이름으로 소개를 했죠. 제 생각에는 아마 프랑스 기자가 누군가에게 리영이에 대해서 물었을 거고, 의식화의 교사라는 말이 이제 공안기관도 퍼뜨렸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학생운동이나 하는 사람들도 마치 그 의식화의 교사라고 말을 했을 텐데, 그 말을 불어로 옮겨서 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즉, 의식화라는 말을 그가 사유로 이해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라는 말을 메트르라고 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자라는 말을. 어떻든, 사유의 스승이라고 해도 좋고, 의식화의 교사라고 해도 좋은데요. 그는 확실히 청년이라든지 학생들, 노동자들, 이라는 사람들을 의식화시킨, 혹은 그들을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일깨운, 스승 같은 사람이기도 했고, 또 공안기관에서는 보기에는 이 의식화의 주범 내지 의식화의 원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리영희 선생이 그 리 교수와 D 검사와 이 교수의 하루인가라고 짧은 보통 이제 소설은 픽션입니다만 이분 말에 따르면 넌픽션인 픽션, 그러니까 실제 있었다 이런 대화들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리영희 선생을 공안기관에서 이제 지칭을 할 때 당신이 의식화 교과서를 썼고 당신은 의식화의 원흉이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유의 스승 리영희 혹은 리영희의 사유를 말할 때 이 의식화라고 하는 단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의식화란 말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초반에는 많이 쓰였어요. 이제 보통 제가 대학은 이제 90년대 초반인데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에는 정말 많이 쓰였고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사건, 시국 사건이라는 게 생기면 꼭 대학생들이 이제 연루된 대학생들을 잡아들일 때 공안 당국도 그렇고 그걸 전하는 언론사들 다 의식화된 대학생 의식화란 말이 아주 뭐랄까 습관적으로 쓰였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등장했던 말인데 그 단어에 대해서 진지하게 분석하거나 이렇게 생각해보는 책은 제가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의 7, 80년대 매우 중요한 뭐랄까 핵심 열쇠말 같은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유해 본 적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기회에 아마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영이라는 사람은 한편으로 스스로가 이제 그 아까 공안기관도 그랬지만 의식화의 스승, 의식화의 교사, 의식화의 원흉으로 불렸던 의식화라는 단어를 본인이 잘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 또 7, 80년대 굉장히 우리 시대의 중요한 단어였던 의식화라는 단어가 리영이로 상징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의식화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리영이와 관련해서요. 실제로 근데 리영이 자신이 이 의식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그 스스로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리영희 선생이 대단한 독서광이기도 하고 책을 굉장히 노년에 이르실 때까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외신부에서 기자로서 일을 하셨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어느 누구보다도 방대한 정보, 특히 그 한국 바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접하셨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의 양도 굉장히 많았고 정보의 양도 정말 방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것과는 별개로 어떤 지식이 생명력을 가는 것은 그것의 양의 방대함이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냐면 결국 지식의 생명은 의식에 달려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만약에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의식이 없으면 제대로 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지식은 무식과 같다라고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셨어요. 정확하게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의식이 없으면 죽은 지식이다. 국제법을 몇십 년 공부해도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아도 아무런 회의, 즉 의심도 없고 그저 정부가 내놓은 대로만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지식화는 사람이 영원히 무식자로 남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으면 지식은 무식이다라고 하는, 지식 이퀄 무식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정식을 쓰신 셈이죠. 근데 그렇게 그 본인 스스로가 강조하셨고, 또, 그 공안 당국에서도 그를 그렇게 불렀던 이놈의 의식화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던지는 첫 번째 물음입니다. 제가 4가지 물음을 던지는데, 리영희 선생과 관련해서 첫 번째 물음이라 바로 이겁니다. 의식화란 무엇인가? 사실 그의 그 의식화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의식화가 우리 사회에서 7, 80년대 가졌던 의미에 비춰보면 굉장히 이 단어는 독특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첫째, 이 의식은 보통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의식과 무의식 할 때 그 의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층 깊은 곳에 우리 무의식이 있고 표면에 의식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면에서 리영희 선생이 상징하는 의식화는 심층에서 일어나는 변화야. 사람을 완전히 깊은 데서부터 뒤집어 놓는 것과 관계가 있거든요. 또 이 의식은 신체라든지 물질과 대비되는 관념을 뜻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의식화됐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 관념화됐다, 사람이, 이런 뜻의 맥락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의식화가,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포인트가, 이 의식화라고 하는 것이 공안 문제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까 이제 공안 당국에서 관심을 가진 단어였다라고 말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안 당국이나 언론에서 소위 반체제 운동을 하는, 혹은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을 때 그들을 의식화됐다라고, 소위 무슨 물이 들었다고 이제 잡아들였는데요. 그런 점에서 의식화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반체제화와 깊이 관계 있어요. 혹은 체제에 대한 저항과 깊이 관계가 있는 것이죠. 굳이 이걸 이제 아까 저희가 사유하는 사람, 혹은 생각, 철학, 이런 단어들과 연관시켜 본다면, 의식화라고 하는 것은 7, 80년대의 대중들의 어떤 내면, 그의 세계 속에서 일어난 어떤 격변 같은 거, 혹은 중요한 어떤 변혁의 체험 같은 거라고 오히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반체제 민주화 운동으로 나아갈 때 겪게 되는 정신적 격변의 체험이고, 그런 정신의 표현이 의식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리영희 선생도 스스로 의식화를 그렇게 정의한 적이 있어요. 그 독자들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의식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가치관이나 신념 체계가 총체적으로 해체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선생님 이런 표현을 썼어요. 독자 얘기를 하면서, 가치관이나 신념 체계가 이제 이영희 선생님의 책을 읽어가는 동안에 소리내어 무너졌다고 독자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영희 선생님 뭐라면 의식화된 거라고. 그러니까 정권이 긴장한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게 가치의식, 그러니까 한 사회에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뭘 지켜야 되고 뭘 따라야 되고 하는 체계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질서들이 무너지는 체험이기 때문에 공안당국이, 정권이 굉장히 긴장한 것이다. 이게 공안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디검사와 이 교수의 하루라는 글에 보면, 이영희 선생님이 독자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문장이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독서가 이런 체험이 될 수 있나 할 정도로 흥미로운 것인데요. 독자가 쓴 편지 구절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의 전환시대의 논리, 이게 이영희 선생님 첫 번째 책인데요. 우상과 이성, 이게 두 번째 책이죠. 70년대에 다 나온 책입니다만, 선생님의 전환시대 논리와 우상과 이성을 읽다 말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괴로움에 떨면서 꼬박 밤을 샜습니다. 쭉쭉쭉 무슨 얘기가 있고요. 또 신념 체계가 저의 내면 세계에서 소리를 내면서 무너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태까지 거꾸로 서 있던 온갖 사물과 관계와 색깔들이 제 모습, 제 색깔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차라리 형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거꾸로 서 있던 것이 바로 선단 말은 가치가 전도됐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자기가 높이 평가하던 것이 바닥이고, 바닥에 있던 것이야말로 높은 곳이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즉, 가치체계가 뒤집어졌고, 사물들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데 이것이 형벌이었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죠. 이제 제가 오히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슨 큰 일이 일어났어요.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일이고,
그런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인데 문제는 그가 지금 보니까 이 사물들, 그가 보고 있는 사물들이 색깔도 변하고 모양도 막 달라진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일은 자신이 보고 있는 사물들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물들은 어제처럼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사물들이 막 거꾸로 서 보이거나 색깔이 달라 보이는 거는 자기 안에서, 즉 주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자기 눈이 뭔가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사물들이 다 달리 보이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의식화와 관계는 의식화라는 하나의 사건인데 그 사건은 사물들, 대상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주체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뭔가를 알게 됐어요. 뭔가를 느끼게 됐는데 이 첫 번째 알면 뭐냐면 이를테면 이 컵을 봤는데 이 컵이 어제처럼 안 보인다 할 때 컵에 대해서 뭘 알게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컵을 그동안 이렇게 보지 않아왔던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깜짝 놀란 대상은 이 깜짝 놀라는 건 왜 이 컵이 이러지? 이가 아니라 혹은 왜 이 세상이 이러지가 아니라 내가 도대체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라고 하는 놀라움에 가깝죠.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던 건가? 내가 사는 세상을 말하고 있지만 실은 내가 뭐였던가? 즉 주체 자기가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어떤 처지에 있었느냐? 그동안 아무 생각이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었구나 라고 하는. 왜 이게 두려워서 이불을 뒤집었을 정도로 두렵느냐? 비유하자면 이제 근대 철학자들이 종종 쓰는 말인데 뭐라고 그러죠? 몽유병 아시죠? 밤에 잠 안 자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분들, 본인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막 돌아다닙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의식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철학자들은 이를테면 계몽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낮에 꿈을 꾼 채로 가는 사람들, 백일몽이라 그러나요? 낮에 걸어가는데 사실은 꿈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방치되어 있고 자기가 정신 차리고 자기 삶을 돌봐야 되는데 정신줄을 놓은 상태로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문득 깜짝 놀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적은 없고 술 먹고 전날 깜짝 놀란 적은 있죠. 내가 집을 어떻게 찾아왔지라고 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큰일 날 뻔해서 도로도 건넜을 거고 막 했을 텐데 내가 도대체 그때 이제 놀라게 되는, 뒤늦게 깜짝 놀라서 전율하게 되는 이런 것과 물론 이제 이해가 적절치 않은 것 같긴 합니다만 내가 아주 위험한 상황이 있었구나. 내가 완전히 방치 상태에 있었구나. 내가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무방비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러니까 깨어난 사람이 첫 번째 아는 것은 내가 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지배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교육제도 속에 내가 나를 완전히 방치해놓고 의식 없는 상태로 상대방이 주입하기 좋게 만들어서 그대로 주입된 태로 만들어져 왔었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보면 약간 소크라테스 자신이 한 말은 아니고 델포이 신전에 있던 말을 소크라테스가 갖다 쓴 말 있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거. 정말 이 말은 좀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 관심 많습니다. 대상에 관심 많아요. 꽃에도 관심 많고 뭐 나무에도 관심이 많고 동물에도 많고 책에도 관심이 많고 대통령한테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즉 내가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그런 점에서 보면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니 내가 나를 몰랐구나라고 하는, 깜짝 놀란,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 점에서 너 자신을 알라란 말은 이를테면 정신분석학자가 너의 무의식을 알아야 된다. 그게 진짜다라고 말한다든지, 사회학자가 아니야 너의 사회적 정체성을 알아야 돼. 너는 남자하고 뭐 노동자 계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정체성을 알아야 돼. 이런 얘기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나를 대상으로 포착하라는 뜻이 아니고 분석해보라고 너라는 대상을, 그 얘기가 아니라 너를 주체로서,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인식하라고. 즉 네가 네 삶을 주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주체로 일깨우는 거예요. 넌 대상이 아니라고, 누군가의 조작 대상이 아니고 네가 주체라고 하는 사실, 즉 그래서 방치해두지 말라고 하는 거. 너는 삶을 꾸려나갈 주체다. 주체를 주체로 일깨운다. 우리말로 하면 주체의 자각,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점에서 이제 의식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가 자기 처지를 자각하게 하는 것, 어떤 상태에 있는지 방치하지 않게 하는 것,
글쎄요, 이런 말 가능할까요? 일단 좀 나이브하게 말하면 정신줄을 챙기는 거죠. 내가 나에 대해서. 일단은요. 예.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실제로, 리영희 선생이 얼마나 주체의 자기인식,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내가 어떤 조건에 놓여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을 중시했는가를 진짜 여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이영희 선생이 코기토라는 책을 쓰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영희 선생이 쓴 여러 가지 글들, 아주 일상적인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무슨 민중운동이라든지 혹은 남북문제라든지 국제정세에 대해서 쓴 글들을 다 보면 이런 것들이 아주 일관되게 나타나요. 이를테면 옷 문제 가지고 이 따님하고 이야기하는 있어요. 교복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 교복 입고, 참고로 저는 교복을 한 번도 안 입어본 아주 한국사에 드문 얇은 층에 속합니다. 그런 층이 있어요. 예. 되게 이제 50대 막 초반에 접어든 사람들은 교복을 피해 갔어요. 중학교 때도 교복을 안 입고 고등학교 때도 안 입고, 지금 다시 교복을 입죠. 그 전에 교복은, 그래도 지금 교복은 좀 뭐랄까요? 디자인이 좀 가미라도 돼 있어요. 이전 교복은 순사복하고 똑같아요. 순사란 말도 모르시죠? 경찰처럼 까만 옷에 금빛 단추를 쫙쫙쫙 목까지 채우고, 제복 같아요, 제복. 모자도 딱 경찰 같은 모자를 쓰고, 남자들은. 여성들은 까만 옷에 하얀 카라 있는 옷 딱 입고. 그리고 이게 군복처럼, 혹은 경찰복, 제복이죠, 제복. 유니폼을 딱 입혀놓은 거에 대해서 이영희 선생이 이렇게 옷을 획일적으로 입히는 것은 사상을 규격화하는 것이다. 아주 획일적인 세계관을 강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유행에 따라서 옷을 마구마구 입는 거 있잖아요. 요것도 똑같은 거라고 말해요. 여기가 이제 특이한 점인데, 이영희 선생이. 유행에 따라서 마구 입는 거, 더 나아가서 상품들 막 광고하면 그거 보고 저 옷 입고 싶다 해서 막 입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제복하고 똑같은 거라고. 제복 입는 거랑. 왜 똑같죠 이게? 리영희 선생 표현을 따르면 이것들은 모두 다 총자기상실, 그러니까 총체적인 자기상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제복의 경우에, 옛날 교복의 경우에는 명령에, 강제 명령에 자기를 내맡긴 것이고, 이 유행의 경우는 상업 광고에 자기를 내맡긴 거라는 거예요. 다 자기를 잃어버린 사태다, 이런 거예요. 자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강권에 자기를 내맡겼던, 자본주의 상업 광고에 자기를 내맡겼던, 자기를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행에 뭐 명령에 떠맡긴 거야. 뭐 당연하게 또 명령을 내리는 거. 유행에 떠맡기는 것도 마치 이런 거예요. 유행이라고 하는 게 물결 아닙니까? 물결 위에 나무 토막처럼 일이 쓸리면 이리 가고, 저것이 유행하면 더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나를 그냥 물결에 떠다니는 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 자기를 상실했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얘기 나옵니다. 농민운동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무엇보다 저한테 인상적인 건 이거였어요.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과, 이광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시청자분들은. 무정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고, 우리나라 근대 문학의 마치 효시처럼. 중국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중국 현대 문학의, 글쎄 아버지 이런 말 쓰면 이상한 말인데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중국 작가 루신이죠. 이 두 사람이 각각 자기 민족을 굉장히 강력하게 그 민족의 약점을 들춰내고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요. 이광수는 이제 민족 개조론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썼고요. 근데 이 둘이 굉장히 다르다고 리영희 선생은 말합니다. 둘의 정신이. 물론 두 사람 다 자기 민족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민족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글을 쓴 시점도 거의 비슷해요. 1920년대 중국 작가 루신도 이광수도요. 뭐 참고로 이영희 선생님은 루신이라는 그 이제 중국식 발음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노신이라고 예전에 이제 아마 일본어, 처음에는 이제 다케우치 요시미라는 일본 작가가 편집한 책을 읽으셨다고, 일본어에서 나왔죠, 선집이. 뒤에는 이제 전집을 구해서 읽으셨다고 하는데, 한문 세대라 한자 발음들을 읽으니까 노신이라고. 누군가 루신이라고 하라 그랬는데, 루신이라고 하면 자기가 알던 노신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노신이라고 부른다는데, 리영희 선생님 말을 존중해서, 표현을 존중하면 노신과 이광수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이광수와 루신은 둘 다 자기 민족, 자기 그 중국의 인민대중, 조선민족을 혹독하게 비판했지만,
노신의 경우에, 리영희 선생님의 노신의 경우에는 중국 민족을 주체로 일깨우려고 따끔따끔하게 막 회초리 들듯이 하는 거지. 일어나라고 해. 거의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고 싶은 거야. 너 자고 있다고 지금. 속으로 막 잘 나가는 듯 하지만 너 그 꿈이고 현실을 보라고. 이제 뭐 외세에 완전히 식민화돼 있고 중국 각국이 군벌에 찢겨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자각하게 하려고 하는 점에서 중국 민족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소위 악큐 상태라고, 악큐 정전의 주인공 있으면 안 된다고 굉장히 혹독하게 비판을 한 것이고, 반면에 이광수의 비판은 한국 민족을 주체로서 포기한 결과의 글이라 이거예요. 한국 민족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바로 소위 뭐 내선일체인지 이쪽으로 가겠죠. 한국 민족은 스스로를 할 힘이 없다라고. 그래서 똑같이 자기 민족을 비판하지만 노신은 중국 민족을 주체로 이렇게 세우려고 한 것이고, 이광수는 주체성을 포기한 것, 한국인한테는 희망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완전히 다르다라고 리영희 선생님은 봅니다. 여기도 이제 자기상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좀 뒤로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를 잘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 그래서 뭐 중국 민족을 일깨웠다라고 한다 그래서 그가 민족주의자, 물론 어느 정도 기본 입장은 민족에 둔다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리영희 선생님이. 근데 민족주의자라고 할 수 있느냐, 리영희 선생은 그 이름을 좀 경계하신 것 같아요. 자신이 민족주의자라고 이렇게, 특히 이제 거기다 과잉, 혹은 민족지상주의자 이러면 이제 아주 거부감을 보이시고, 민족주의자라는 말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셨던 것 같아요. 잘 안 쓰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떤 글에도 썼었고, 그 대화에도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자기는 굳이 말하자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그 목표를 존중하는 휴머니스트다. 그리고 인도주의자고 같은 말이고 또 평화주의자다. 이런 이름들을 많이 쓰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왜냐하면 만약에 민족을 절대시해서 민족을 우상화하고 소위 요즘 국뽕이라 그러나요? 막 좋은 점 막 부풀리고 약점 막 될 수 있으면 감추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민족이 바로 우상이 된다고 본인이 가장 싫어했던 그런 것들을 되게 경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 자기가 더 마지막에 사랑하는 이름은 우상 파괴자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되게 재밌는데 저는 이 단어를 듣자마자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철학자를 되게 좋아하고, 그 사람이 바로 우상 파괴자죠. 우상의 영혼이라는 책도 있지만, 저는 이제 리영희 선생 우상과 이성이라는 제목을 봤을 때도 우상의 황혼, 니체에 먼저 떠올랐는데, 우상 비판이라는 점 때문에. 그런데 리영희 선생님 되게 싫어하세요, 니체를. 아마도 나치의 사상가쯤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되게 강자하고 권력욕 있고 이런 사람을 봐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어도 우상 파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리영희 선생님은 우상 파괴자라는 이름을 주고하셨어요. 앞에 이름도 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우상 파괴가 제가 첫 번째 물었던 의식화, 처음 다뤘던 의식화라는 주제에 바꿔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의식화란 뭐냐면 우상을 비판하고 혹은 우상을 파괴하려는 자다. 의식화된 사람은 우상 파괴자다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제가 던지는 두 번째 물음입니다. 우상이란 과연 뭔가? 리영희 선생님 글을 통해서 보건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각이 없이 숭상하는 대상 같은 거예요.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숭상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에 대한. 우상과 이성이라는 책이 이제 74년에 전원시대의 논리를 내시고 77년에 우상과 이성을 내셨는데, 물론 앞에 썼던 것들을 묶어낸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래서 제목이 우상과 이성이라는 제목이 보여주듯이 우상의 반대말을 이성으로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상과 이성을 대비했다고 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불합리성이라든지 착오라든지 오류라든지 혹은 이성의 반대말이니까 광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영희 선생이 우상과 관계할 때 묘사하는 말들은 무슨 착오라든지 불합리성이 아니라 의식이 없음, 주로 잠자는 상태.
그러니까 우상에 빠졌다는 것은 잠들어 있다에 가까워요. 그리고 깨어난 것과 이성이 관계 있고요. 그 고야의 그림인가에 있죠. 이성이 잠들면 악마가 뭐 어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야의 그림. 그런 것처럼 이성이 잠든 상태를 우상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이란 잠든 상태에 가깝습니다. 불합리성과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착오라든지 광기하고도 조금 다른 말이고요.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상과 이성이라는 책의 서문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문에서 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요. 노신의 글을 따옵니다. 노신의 외침이라고 하는 소설집 있죠. 첫 번째 소설집의 앞에 서문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 철방에 잠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방에 잠든 사람들 이야기인데 이영희 선생이 요약하는 건 이거예요. 이 얘기는 좀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빛도 공기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철로 된 방에서 사람들이 잠든 채로 죽어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깨어난다. 그가 이 사람들을 깨워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나갈 희망도 별로 안 보이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는 것인데 어쨌든 잠든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러나 적어도 꿈속에서는 해피한 꿈을 꾸고 있다면 행복한 꿈을 꾸고 있다면 그는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즐거울 거예요. 죽어가고 있지만 이런 상태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빠져 있는 거를. 그리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우상에 도전한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차가운 공기, 이제 그 리영희 선생 표현에 따르면 신선한 공기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찬 공기를 불어넣어서 사람들을 깨우는 거죠. 그러면 좋은 꿈, 행복한 꿈을 꿨던 사람은 갑자기 왜 깨우냐고 화를 버럭 낼 거예요. 그리고 깨어난 곳이 철방이니까, 감옥 같은 철방이니까 더 화가 날 것이고, 심지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면 무슨 난동을 부릴지 모릅니다. 어쨌든, 요는, 리영희 선생은 우상을 비판하는 이성을 잠든 사람을 깨우는 것에 비유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상, 전환시대 논리에도 나와요. 우성과 이성 앞에도. 거기에 이제 철방에 잠든 사람한테 딱 해당되는 존재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조건반사의 토끼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반사의 토끼라는 글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아마 그 한국 사람들 당시에 한국 민중들의 상황을 비유한 것이기도 하는데요. 반공주의 이념에 이제 완전히 젖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중국이라고 합니다만 당시에는 중공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차라리 대만을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중국을 중국 공산당 중공이라고 이제 했었는데 어떤 단어가 싹 들어가면 자동 반응이 나타나는 거 몸에서. 그래서 중공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딱 들으면 거기는 뭔가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가 있고 일당 독재. 저 어렸을 때는 예전에 김청기 감독의 또리장군이라는 게 있었는데 북을 막 돼지가 막 지배하고 밑에 늑대들이 막 사람들을 그냥 강제 노동시킬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탈출만 원하고 제발 구해달라고 원한다는 식의 이렇게 만화를 맨날 봤었거든요. 이제 중공에 대해서도 맨날 인민들은 공산당의 독재 아래 헐벗고 있을 것이고 피골이 상접하고 야만하고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곳곳에서 국민들은 그 핍박을 못 이겨서 막 호시탐탐 저항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그 애들은 중국 인간들은 다 호전적이고 침략적이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쫙 있고 그래서 단어 하나를 들면 다른 단어들이 연쇄 반응적으로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마치 기계 알고리즘처럼 하나 나오면 다음 단어 나오고 한 관념이 나오면 다른 관념이 쭉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행동들이 쭉 계열화되는 거. 그래서 생각이 그냥 자동으로 쭈쭈쭈쭉 전개되는 거죠. 이런 걸 조건반사의 토끼라고 이제 부르셨는데 이 반응을 리영희 선생은 잠들어 있다라고 말해요. 흥미롭죠. 본인들은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건 의식 반응이 아니다 이거예요. 툭 때리면 툭툭툭툭 전개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생리적 잠이기도 하고 마치 진짜 잠자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상적인 잠이고 지적인 잠이고 이성적인 잠인 것 같다. 이런 잠을 자게 하는 자가 누군지는 따지기 어렵다. 다만 우리가 깨어나고 나서야만 우리는 우리가 자고 있었다는 걸 알 거다. 그 안에서는 꿈속에서는 너 자고 있다고 누가 꿈속에서 말해봐야 그건 꿈이고 절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고 나서야 내가 잠들었었네 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이 조건반사의 토끼하고 딱 똑같이 해당되는 글이 사실은 왔다라고 하는 리영희 선생님이 글이 있는데, 이 왔다라는 글은 노신이 쓴 왔다라고 하는 글을 제목을 똑같이 쓴 거예요. 노신의 왔다가 이런 내용이에요. 중국에는 중국 그 장제스 정권에서 조금만 뭐 하면 어떤 과격주의가 왔다, 뭐 공산주의가 왔다 이런 식으로 온갖 무서운 주의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과격주의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일단은 뭔가 무서운 게 왔다는 것 때문에 놀래서 허둥지둥하고 그냥 마치 스테레오 타입화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조건반사 토끼처럼. 그래서 실체도 없는데 당국이 자꾸 뭐 왔다 하니까, 그리고 언제부터는 왔다가 왔다. 그러니까 계속, 예전에 저희 같으면 지금 좀 많이 들어있지만 북한이 그렇게 뭘 했어요. 휴전선생님은 뭘 한다든지 그러면 누가 뭐 한댄다, 북한에서 어떤 반응을 보인다, 그럼 남한은 갑자기 공안정국이 조성되고 도대체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국정원 그때는 중앙정보부인데 뭐가 하나 터뜨리기만 하면 여기서 난리가 나죠.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그러고 나고 나면 사람들은 실체도 모르지만 왔다는 말 때문에 허둥댄다. 그래서 노신이 아무것도 안 왔다, 그냥 온 거는 왔다만 왔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왔다가 왔다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걸 똑같이 리영희 선생님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똑같이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아마 과격주의가 왔다고 했는데 이걸 의식화라는 말로만 바꿔놓으면 한국도 똑같아. 의식화된 애들이 왔다. 의식화된 대학생들이 지금 막 온다. 의식화돼서 빨갱이로 물든 애들이 지금 막 그냥 정권을 잡으려고 하고 체제를 흔들려고 한다. 이 말들만 왔고 아무것도 안 왔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리영희가 그럽니다. 잠들어있다. 사실 노신도 그렇게 썼어요. 당시 중국 민중은 자꾸 이제 한두 번 놀라게 되잖아요. 이쪽에서 뭐가 왔대 그러면 막 놀라서 도망친다. 또 뭐가 온대 그러면 또 막 도망치다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마치 그 곤충들 보면 누군가가 잡으려면 죽일 것 같으면 죽은 채 하는 거 있어요. 이런 거, 그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민중들이 갑자기 잠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현실이 무서우니까 잠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이를테면 중국이 행복했던 시절 있잖아요. 서양 열강이 막 쳐들어오고 막 붙으니까 우리 옛날에 징기스칸 때는 유럽을 벌벌 떨게 했다든지 뭐 지들 화약 종이 다 우리가 준 거야라든지 다 이거 꿈 같은 얘기예요 옛날에. 그런 속으로 도망쳐 버려요. 자꾸 그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이라든지 어떤 걸로 이걸 회피하는 거죠. 잠을 자버린다는, 겁에 질리니까 오히려 더 잠을 자게 된다. 이 잠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빠져드는 회피의 잠이고 일종의 환각의 잠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영희 선생이 사실은 이 잠의 모티브를 정말 여러 주제로 끌어들입니다. 방금 이제 제가 중국 얘기도 하고 우리 뭐 당시 국제 정세 중국에 대해서 한 얘기도 했고 심지어 교복 입은 얘기도 했고 이영희 선생이 굉장히 자기를 잃어버리고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20세기 말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망하지 않습니까? 이영희 선생은 개인적으로 꽤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당시에 소위 사회적 지향을 갖고 있던 민주운동의 어떤 분파 내지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 운동가들도 큰 충격을 받았죠. 사회주의 인민에 의해서 타도되는 걸 봤으니까요. 그때 이제 이영희 선생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쓰시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사회주의 실패를 보는 한 지식인의 고민과 갈등. 왜 우리는 그렇다 치자. 한국에 있는 운동권들은 자기들 포함해서 사회주의가 저렇게 허무하게 무너질지 몰랐다 치자. 왜 그 똑똑하다고 하는 그 사회주의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은, 그 엄청난 이론가들은 그걸 못 막았을까 혹은 몰랐을까? 라는 식의 질문을 던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 재밌는 존재 하나를 끌어댑니다. 마치 조건반사의 토끼와 똑같은 존재가 사회주의에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파블로프의 개예요. 파블로프의 개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그 먹이를 일정 시간에 종 쳐가지고 항상 먹을 걸 주면 개가 나중에는 먹을 거 아니고 종만 쳐도 침을 흘린다고, 즉 몸이 기계적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 파블로프의 개 이 실험들은 생리적으로 뭐과 관계 있었냐면 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적 인간 개조 프로젝트,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적 심성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즉 사회적 인간형의 탄생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과학적 마인드로는 그런 프로젝트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영희 선생이 바로 이제 여기에서 사회주의가 실패했던 것은 현실의 진행을 항상 고정된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기계적으로 해석해 왔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예측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닌가. 마치 바깥에 미국하고 중공이 지금 수교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기존의 도식, 반공, 공상 빨갱이와 이쪽 자유주의 진영 이렇게 둘로만 나눠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 환경 예측 능력이 전혀 없듯이, 변화를 적응 못하듯이 사회주의도 어떤 의미에서는 고정된 틀로만 보지 않았는가. 더더군다나 파블로프의 개 같은 걸 보면 인간을,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은 우상에 반대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과학이 인간성 자체도 기계적으로 개조 가능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이영희 선생은 사회주의 실패가 인간의 우리가 이기심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자본주의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는 평등 몇 퍼센트, 자유 몇 퍼센트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인간의 이기심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이영희 선생이 그 글에서 언급하지 못했지만 의식화라는 맥락에서 봐도 사회주의 국가들의 과학, 즉 인간 개조 혹은 인간 해방을 위해서 뭔가 인간을 과학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있잖아요. 이 생각은 인간의 자각적인 어떤 행동, 다시 말하면 인간의 깨어있음을 박탈하는 거죠. 인간을 기계화한다는 얘기는 인간을 깨어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인간을 변형의 대상으로 삼는 거니까 주체로 못 만드는 거죠. 즉 사회주의야말로 인간을 깨어있음을 인간으로부터 박탈했던 거 아닌가, 인간의 깨어있음을 박탈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영희 선생의 이성 개념은 굉장히 독특하다. 그것은 과학적 합리성도 아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무슨 그 계산 가능성도 아니고요. 굳이 말하자면 자각이 없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반공주의든 사회주의든 민족주의든 종교든 심지어 과학도 인간을 하나의 대상으로만 삼는 한에 있어서 스스로 자각하고 깨어있는 상태로 만들지 않는, 그런 잠에 빠진 상태로 만드는 한에서는 다 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상이란 뭐냐? 우리를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존재, 우리를 사유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상태, 이것을 우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잠들어 있는 철방의 이름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괴로운 현실을 잊기 위해서도 잠을 자고, 또 비참한 현실과는 다른 어떤 현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또 꿈을 꾸면서 잠을 자고, 어떤 점에서 이 꿈조차 잃어버릴까 봐 잠을 잔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잠든 상태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이것이 이영희 선생이 의식화라고 하는 말로 불렀던 어떤 것이고, 또 우상을 비판하는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